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도체 패러다임 속에서 미래 기술 함께 고민하고 인사이트를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NCT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주제로 광상호 연결인 옵티컬 인터커넥션과 이를 구현하는 플랫폼인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먼저 빛이 여는 반도체 미래라는 주제로 오프닝을 한 후에 세션 1에서 옵티컬 인터커넥션 혁신과 세션 2에서는 빛으로 연결되는 미래, 당신의 질문을 더하다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엔비디아가 매년 주최하는 GTC 행사를 잘 아시죠? 올해 GTC 행사에서도 젠슨 왕 CEO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주도할 주요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차세대 GPU인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새로운 베라 루빈이라는 AI 슈퍼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젠슨 왕 CEO가 강조했던 고성능의 스위치인 스펙트럼 X와 퀀텀 X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포트당 1.6 테라비트의 속도를 지원하면서 대규모 AI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신뢰성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적용된 것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고 앞으로 AI 스위치에서 더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오늘 교수님과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먼저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온 IT 역사의 발자취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의 통찰력을 통해서 미래의 발전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역사를 한번 짧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정보통신 기술은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한 기계화 혁명이었고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대량 생산의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혁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즉 지능의 정보화 혁명에 접어들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를 보다 지능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기술들이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5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는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등 챗봇이 AI 에이전트로 고도화되고 이후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피지컬 AI와 같이 융합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월에 노르웨이 로봇 기업 원엑스가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가정용 로봇 집사 네오 감마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잘 알다시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사실 그 안에 탑재된 반도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칩들과 디스플레이, 카메라 렌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저에게 한 가지만 뽑으라면 당연히 저는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양한 앱을 실행하는데 좀 느리게 되거나 멈춘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속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속도니까 그런데요. 외부적으로 먼저 통신 기술을 보면 사실 2세대 통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GSM과 CDMA라는 기술을 시작을 했고 4세대 LTE 그리고 5세대 오면서 이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어떤 위성 통신의 보편화뿐만 아니라 6G 기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도체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50여 년간 칩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아마 이 그래프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건데요. 예,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다 잘 아시겠지만 2년마다 트랜지스터가 2배씩 증가하면서 성능이 개선된다는 건데요. 결국 이러한 개선 덕분에 컴퓨터 성능도 계속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의 법칙이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르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칩의 미세화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정도 더 복잡해지고 이제 개발 비용도 생산 시설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는 EUV 같은 극자외선 리소스로피뿐만 아니고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개발하고 집적도와 성능, 파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칩 내부의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소모 증가가 문제인데 기존의 전기 배선으로는 데이터 전송 방식의 효율적인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가 생성하는 대규모 연산과 데이터 처리는 새로운 수준의 속도와 효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그 지브리 스튜디오 스타일 그 사진별은 잘 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다 해보셨을 거고요. 요새 카톡 프로필에 보면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되게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실행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한 이제 고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 자원과 그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고성능 GPU와 HBM의 어떤 그런 AI 가속기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스마트폰 내에서도 충분한 메모리 용량과 처리 속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다루는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은 반도체의 성능과 파워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실리콘 포토닉스는 단순한 기술 넘어서 차세대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가 앞으로 5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프닝 주제인 빛이 여는 반도체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옵티컬 인터커넥션과 실리콘 포토닉스가 우리 산업과 기술에 어떤 발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한상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앞서 소개해 주신 그 실리콘 포토닉스와 광연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금 이제 모더레이터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요. 지난달에 이제 GTC 다들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제 시장에 내놓고 기술을 본격적으로 쓰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제 제가 2010년에 박사를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고요. 이제 저는 대학원 1년 후쯤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이제 딱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야 상윤아 너 실리콘 포토닉스 해봐.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일단 해봐 라고 해서 이제 그 5년간 대학원생들이 겪는 급속 노화 과정을 거치고는 이제 박사학위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2016년에 이제 제가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아직 실리콘 포토닉스가 산업계에 등장하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닥을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이제 바이오피직스를 뜬금없이 해보겠다고 이제 한 3년을 포닥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는 학생들만 좀 많이 고생을 시키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말아먹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하고는 다시 실리콘 포토닉스 분야에 돌아왔죠. 그래서 지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에 네이처에 실린 2편의 논문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광연결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지에 한 번에 2개의 동시에 같은 토픽의 논문이 실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그만큼 이 기술이 혁신적이고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왼쪽은 미국의 라이트 매터사라는 이제 MIT에서 스핀오프된 광으로 연결을 포함해서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쓴 논문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본사가 미국에 있고 좀 다른 나라에도 퍼져 있긴 한데요. 라이텔리전스라는 회사에서 동시에 이제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의 GPU 같은 이제 텐서 프로세서 칩을 또 내놨고요. 회사니까 당연히 상용화에 굉장히 가깝겠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학술적으로 큰 임팩트 있는 논문을 쓴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옵티컬 인터커넥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옵티컬 인터커넥트, 굉장히 쉬운 단어죠. 옵티컬, 빛, 그리고 인터커넥트, 연결. 즉, 빛으로 정보를 보내는 기술이란 뜻이죠. 우리는 광통신에서 이미 이 혁신을 수십 년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더 멀리 옛날부터 인간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야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물론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반응을 잘 못하지만 100기가bps 정도의 정보를 여러분들 시야각으로 실시간으로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은 물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자공학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요. 전자와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전자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주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쉽게 한다는 뜻이죠. 사실 이 성질 때문에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성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그림으로도 표현했듯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다른 원자 레티스나 혹은 다른 전자들과 부딪혀서 끊임없이 열을 발생시키고요. 빨리 움직이려면 그만큼 더 큰 저항을 가져오게 됩니다. 빛은 그렇지 않죠. 애초에 물질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정보가 수십 킬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저희 롯데타워까지 수십 킬로 멀리서도 보인다듯이 굉장히 정보 전달에 여러 가지 유리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금 더 숫자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전자통신에 비해서 광통신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급속하게 유리해집니다. 전선은 길어질수록 저항이 길어지고요. 물론 C도 카파시턴스도 커지죠. 그래서 그거에 충전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비해서 빛은 그런 제약이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km 거리의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광섬유 한 개로 구리선 10,000개 정도를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광 연결은 오른쪽에 비행기에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정보의 양을 멀리 쉽게 보내는 수단이죠. 전기 연결은 그에 반해서 바로 옆에 있는 트랜지스터들끼리 정보를 조금씩 그때그때 주고받는데 유리했었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간단히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X축은 대역폭과 거리를 곱한 것이죠. 대역폭은 아시다시피 단위 시간당 보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의미하고요. 이제 Y축은 공학적인 비용입니다. 공학적인 비용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포함해서 이런 칩을 만들고 이 디플로이 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초록색 선은 전기 연결의 특성을 보여드립니다. 대역폭이나 거리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앞에 설명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죠. 이제 광연결은 반대로 대역폭과 거리가 늘어나도 그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저 균형점, 저 두 선이 만나는 곳에서 이제 그보다 안쪽에서는 전기 연결을 쓰고 그보다 바깥쪽에서는 광연결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비행기라고 표현드렸던 거는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의 특성상요. 그래서 저기선 그 Y절편을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짧아질수록 광기술은 침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AI 컴퓨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과거의 광통신 시대에는 정보를 멀리 보내는 데 좀 더 초점이 주어졌다면 이제 AI 컴퓨팅 시대에서는 대역폭이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압박 때문에 저 균형점이 점점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저걸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리자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제 드론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언제나 어디서 비행장 없이도 쉽게 정보를 띄워서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구석구석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드론에 비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연결의 역사를 그럼 간단히 볼까요? 이제 왼쪽부터 과거, 오른쪽에는 볼수록 이제 현재 시대로 옵니다. 광통신, 처음에 광통신이 개발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 전화선에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구리선으로 부족해서 광통신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점점 먼 거리에서 이제 광통신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요. 근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하나로 통신이나 이런 메가패스 아마 한 20년 전쯤에 그런 광고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이제 가정마다 폭증을 해서 다시 광연결이 전달해주는 거리가 더 짧아졌고요. 대역폭은 더 늘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2020년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AI 기술이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인 챌린지를 부과하고 있죠. 광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짧은 거리, 심지어는 이따 잠깐 보여드릴 칩 내에서 얼마 되지 않는 수 밀리미터 거리까지도 빛으로 칩 내에서 통신을 하겠다. 그런 야심을 가지신 기술자분들도 계십니다.
뭐 현재 코패키지드 옵틱스라는 단어는 이제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저 제일 왼쪽에 있는 칩투칩 저 기술 정도가 이제 코패키지드 옵틱스를 보통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 저 기술에 대해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것들은 이제 칩에 광 연결을 가까이 붙여서 칩과 칩 사이를 광통신으로 뭐 쉽게 얘기하면 광섬유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연구 레벨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 패키지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인터포저라고 하죠. 인터포저 내에서 바로 도파로 혹은 광섬유 같은 이제 반도체를 도파로로 만들어서 패키지 내에서 빛으로 통신하겠다라는 연구도 2, 3년 후를 내다보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또 한 가지 최후의 이제 성배라고 할까요? 이제 칩 내에서 칩 내에 있는 전선까지도 대체하겠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도 비슷합니다. 일단 실리콘을 앞에 붙임으로써 전자 인더스트리의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실리콘으로 만들어내는 광학적인 기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집적 회로가 그랬듯이 광학 시스템을 칩에다가 반도체 혹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이용해서 집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광 시스템 뭐 왼쪽에 이제 실험실들 가보시면은 저렇게 레이저가 큰 레이저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사이사이 빛들이 돌아다니고요. 거울과 그다음에 렌즈들을 통해서 장비를 구성을 했다면은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나두라는 양자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양자 컴퓨팅 칩인데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리콘 포토닉스 있는 저희들은요, 트랜지스터가 그래왔듯이 집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실리콘 인더스트리가 개발해 놓은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개발해 놓은 기술, 예를 들면 식각 기술도 있을 거고요, 물질을 정지하는 기술도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흡수해서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에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희망을 담아서 이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이제 전자 집적 회로처럼 비슷한 개념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전자 집적 회로에는 CMOS라는 기술이 있죠. 좀 크게 보면 전자 집적 회로지만 이 실리콘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해내는 그 기술 CMOS라고 한다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광집적 회로에 그거에 해당을 하겠죠. 하지만 그러면 과연 실리콘 포토닉스가 CMOS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느냐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광 집적 회로는 실리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경합 중입니다. 이제 마치 CMOS 기술이 세상을 평정하기 전에 게르마늄이라든지 3호종 물질들이 전자회로 인더스트리에서 경합을 벌였듯이요. 그래서 실리콘이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포토닉스에서도 승자가 될 것이냐 하면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광집적 회로를 하는데 결국에 빛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리콘의 이제 물질의 근본적인 특성상 빛을 낼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갖은 방법을 써서 실리콘에서 빛을 내려는 시도가 10년, 한 15년 전까지는 연구 논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주 미약한 효율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상 그건 안 된다라고 거의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광 집적 회로에 빛을 못 내는 물질인 실리콘 혼자서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양상이 이종 집적이나 이런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인테그레이션을 하죠. 그런 양상을 많이 띠고요. 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HBM 기술 같은 그런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본딩 기술 같은 그런 기술들이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로 구현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간단히 한번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할 광 연결 그리고 약간의 AI 가속기 앞에서 논문 보여드린
그리고 약간의 양자 컴퓨팅까지를 조금 커버를 해보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예, 칩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왼쪽은 CMOS입니다. 뭐 이런 사진은 너무나 자주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신문에서 새로운 애플의 프로세서가 나오면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왼쪽은 말씀드린 CMOS 회로입니다. 이제 오른쪽은 실리콘 포토닉스 칩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CMOS 공정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을 거의 대부분 차용을 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크게 다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실리콘 포토닉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제가 CMOS 아래 이제 커넥티비티와 액티브라고 나열을 해놨는데요. 사실 CMOS가 회로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를 가지지만, 우리가 단위 요소로 쪼개보면은 결국에 전선들과 그리고 그 전선들이 이어주는 여러 개의 트랜지스터들, 그리고 굳이 추가하자면 다이오드 정도가 사실 CMOS 회로를 이루는 거의 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실리콘 포토닉스도 사실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결을 담당하는 이제 전선이 아니라 빛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웨이브 가이드라고 하죠. 이제 광섬유도 일종 웨이브 가이드인데, 파동을 가이딩할 수 있다는 뜻의 이제 빛을 가이딩하는 웨이브 가이드가 전선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회로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광회로는 뒤에 설명드릴 모듈레이터라는 게 대응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레이터가 정보를 생산하고 처리를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광 집적 회로는 전자 집적 회로보다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빛을 내야 되는 그 성질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가 필요하고요. 이건 일종의 전자 회로로 치면 파워 서플라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광 집적 회로가 결국에 전자 회로와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 집적 회로에 처리한 광 정보를 전자 신호로 결국에 변환해야 될 수요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디텍터라고 부르는 소자입니다. 크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이제 웨이브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전반사 얘기는 고등학교 물리 때부터 지겹게 들으셨죠. 굴전류 차이가 다른 두 매질을 붙여놓으면은 고굴전류에서 빛이 나갈 때 완전히 반사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유리를 가지고 공기와 유리의 굴전류 차이로 유리의 전반사를 일으켜서 빛을 가두는 기술을 1970년대부터인가 아마 실제로 쓸만한 기술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런 광섬유 기술이죠. 실리콘 포토닉스는 그래서 이 광섬유에 해당하는 이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를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칩상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보통 광섬유 굵기가 머리카락 좀 두꺼우신 분들 경우에 머리카락 굵기 한 100마이크론 정도 되죠. 광섬유 두께가 100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실리콘 웨이브 가이드는 너비가 500나노, 대략 한 2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빛이 이렇게 떠 있는 데가 이제 렌더링한 건데요. 저 부분에 빛이 쭉 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모양이 굉장히 직각이죠. 광섬유는 둥그렇습니다. 사실 둥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는 반도체 공정을, 특히 CMOS 공정을 빌려오기 때문에 식각 공정을 통해서 도파로를 모양을 디파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직각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SiO2 이제 산화규소 물질이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굴절률이 높은 고굴절률의 실리콘, 그리고 그 주변은 공기 또는 굴절률이 실리콘보다 낮은 산화규소 유리죠. 그것들이 둘러싸서 전반사 효과를 효과적으로 일으켜서 작은 공간에 빛을 가둘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 그럼 이제 웨이브 가이드를 아셨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액티브한 소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패키지 옵틱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는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에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옵티컬 트랜시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P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시버, 뭐 전자회로의 트랜시버 있죠. 뭐 결국 트랜시버는 트랜스미터, 정보를 보내는 것과 리시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제 두 소절을 합한 걸 의미하고요. 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광에서는 그런데 조금은 더 복잡한 것은요. 결국에 컴퓨터 내에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과 신호들이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옵티컬 트랜시버 혹은 이제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빛의 형태로 보내려면 전기 신호를 광학적인 형태로, 그리고 받았을 때는 광학적인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혹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트랜시버는 요즘에 파장 뭐 하나당 뭐 거의 100기가에 달하고 이제 뭐 빛은 여러 파장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파장 분할 방식을 쓰면은 뭐 테라헤르츠 수준의 광섬유 하나당 정보 전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시버를 그래 좀 열어보면은 왼쪽은 이제 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에 트랜스미터,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리시버, 두 가지가 그냥 PCB 안에 같이 집적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제 트랜스미터, 이제 옵티컬 트랜스미터죠. 옵티컬 트랜스미터는 전광 변환을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보통은 전압의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전기 신호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도파로에 입력이 되면 그 전기 신호에 맞춰서 빛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빛을 변조해서 빛의 정보를 실어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미터죠. 그래서 옵티컬 모듈레이터, 방금 말씀드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모듈레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듈레이터에 레이저, 빛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레이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리시버 같은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리시버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린 이제 포토 디텍터, 광검출기라는 소자고요. 이 광검출기라는 것은 뒤에서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긴 하겠지만 결국에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전류를 비례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소자고요. 그래서 광신호가 옵티컬 트랜스미터에서 만들어져서 광섬유를 통해서 옵티컬 리시버로 들어오면 그 깜빡깜빡임이 전류로 변해서 전기 회로는, 전자 회로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컨트롤해 줄, 아까 전기 신호를 만들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해줄 수 있는 전자 회로도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앞으로 너무 발전해서 전자 회로를 다 대체할 수도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전자와 직접 반응이 가능합니다. 즉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빛은 서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항상 다른 물질을 매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피드백이 굉장히 어려워서 하나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전자 회로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티컬 트랜스미터의 모듈레이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 회로에서도 0101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0101을 만들 줄 알면 그걸 여러 개 붙이면 논리 회로가 되고 더 여러 개를 붙이면 컴퓨터 칩이 되는 거죠. 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0101을 만들어주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빛의 0101을 만들어주는 이 모듈레이터가 나중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더 깊게 보실 기회가 생기시면 아시게 되실 텐데요. 이 모듈레이터가 거의 모든 실리콘 포토닉스 회로의 기본이 되는 소자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두 편의 네이처 논문에서도 이 모듈레이터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GTC에서 말한 모듈레이터 타입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링 모듈레이터 타입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왼쪽 타입을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이 조금 더 펀더멘탈하고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다만 이제 두 개의 차이점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 링 모듈레이터는 부피가 작고 조금 더 회로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더 적은 모듈레이터 방식입니다. 전자 회로 입장에서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링 모듈레이터는 단점이 외부의 환경 변화, 온도 변화 혹은 압력 변화에 조금 민감하게 소자의 성능이 반응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전자 회로가 얘를 온도 변화를 보상해주는 그 일을 항상 옆에서 붙어서 잘 해줘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마하젠더 모듈레이터는 크기는 좀 크지만 민감도가 훨씬 떨어져서요. 좀 더 값싸게 그리고 칩의 면적이 클 때 좀 만들기가 편한 방법이고요. 자,
그럼 마제나 모듈레이터 뭐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좀 단순화해서 선과 네모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 약간 그 녹색 옅은 녹색 선은 도파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척이 짙은 녹색은 페이즈 시프터를 의미합니다. 페이즈 시프터가 뭔지는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고요. 도파로 입력이 2개가 있고 출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그 현실 세계에서 기존에 썼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오른쪽에 이것 또한 대학교 1학년 일반 물리 때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좀 많이 오래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간섭계죠. 간섭계라는 건 빛을 말 그대로 간섭을 시켜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 장치를 간섭계라고 하는데요. 이 구조를 특히 마흐와 젠더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했다고 해서 마흐 젠더 간섭계라고 부릅니다. 빛이 양쪽으로 저 빔 스플릿에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위쪽 상단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빔 스플릿에 다시 컴바이너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빛은 파동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위상 정보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쇄 간섭, 보강 간섭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빛이 통과형 경로에 따라서 저 끝에서 모였을 때 두 빛이 보강 간섭을 해서 더 세질 수도 있고 상쇄 간섭을 해서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효과를 상쇄 보강을 잘 이용을 해서 상쇄를 시키면 신호가 0이 나오는 거고요. 보강이 되면 1이 나오는 이제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실험실에서는 저렇게 레이저를 가지고 거울과 그다음에 이런 슬라이드 글래스 같은 걸로 간단히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칩에 집적한 게 이 형태입니다. 이 도파로 부분에 50대 50 스플리터라 혹은 이제 컴바이너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그런 그 슬라이드 글래스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빛이 저 부분을 통과하면 반으로 쪼개지고 양쪽에 들어오면 합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파로 정말 굉장히 심플하게 거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자가.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즈 시프터라고 하는 거는 위쪽을 통한 빛의 위상을 미세하게 바꿔줘서 두 빛이 아웃풋 쪽에서 만났을 때 상쇄 간섭이나 보강 간섭을 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바꿔준 역할을 페이즈 시프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가 실제 페이즈 시프터 만들어진 사진이고요. 지금 사진의 하얀 선으로 가로로 지나가는 게 도파로고요. 그 주변으로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보통 저 전기는 전류의 형태도 있고요, 전압의 형태도 있고요, 열의 형태도 있고요. 좀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압력의 형태로 도파로를 눌러서 위상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물질이 다행인 거죠.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한테는 외부에 어떤 자극을 받아도 굴절률이 변하고요. 굴절률이 변한 효과를 이용해서 위상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자회로로 보통 구동을 하기 때문에 전압의 형태로 그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이제 모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제 그럼 모듈레이터에 결국에 빛이 들어와야 껐다 켰다 할 수 있겠죠. 그 빛을 만들어내는 이제 액티브, 광에서는 보통 빛을 내는 이런 소자를 액티브 소자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소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사실 반도체, 전자반도체에서도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예를 들면 PN 접합, 이거는 대학교 전자공학이나 재료공학을 하셨다면 대학교 2, 3학년 때 배우셨을 내용이죠. PN 접합, 아마 PN 정션 기억하실 거예요. 이 PN 정션이 홀과 전자가 이제 안에 돌아다니는데요. 홀과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 차이, 그에 해당한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을 내보낸다라는 건 아마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정확히 그 원리로 저희는 칩에서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근데 실리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다이렉트 밴드 계물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런 빛을 내는 효과가 불가능하고요. 실리콘은 그래서 보통 PN 정션을 만들면 에너지가 열이나 다른 형태로 빠져나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3호종 물질 같이 직접 밴드 계물질을 쓰면은 이제 전공과 전자가 결합할 때 광자를 뿜게 됩니다. 이제 그게 LED고요. 그게 여기도 지금 LED 조명일까요? 요즘 대부분 이제 LED로 대체가 됐죠. 그게 LED고요. 그럼 레이저는 뭐냐? 칩에서는 LED를 직접 쓰진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LED는 파장이 좀 넓고요. 파장이 넓다는 건 대역폭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라서요.
그래서 칩에서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레이저라는 게 LED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LED의 양쪽에 거울을 두면 그게 레이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것도 대학 때 아마 다 배우셨을 내용이지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그 전자가 이제 홀과 결합을 할 때 빛을 방출하는 프로세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하나가 스폰타이너스 에미션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스폰테이너스 에미션은 스폰테이너스,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뜻처럼 전자와 홀이 있으면 언젠가는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빛을 방출하게 되고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은 이제 그 전자와 홀 주변에 빛이 지나갈 때 그 빛에 스티뮬레이티드, 자극을 받아서 역시 결합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빛을 방출하는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LED는 저 스폰테이너스 에미션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레이저는 스폰테이너스 에미션과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의 원리는 스폰테이너스 에미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빛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놓고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어나는 상황에 광자를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거 확률적으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이때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 일어나서 방출되는 광자는 자기를 스티뮬레이션하는 광자와 복제가 돼서 똑같은 광자가 나와서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죠. 저희 표현으로는. 혹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결이 맞다고 하는데 굉장히 단파장의 좁은 선폭을 가지는 아주 깨끗한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칩 위에 이제 밑에 미러나 이렇게 그 희생성 가시처럼 생겼는데요. 저런 구조를 만들면 빛이 반사가 됩니다. 저런 미러와 도파로와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이존 직접을 통해서 삼호중 물질 같은 개인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을 붙이게 되면은 얘가 자가 방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을 통해서 레이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 검출기입니다. 사실 지금 레이저 보셨고요, 모듈레이터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회로로 따지면은 파워 서플라이와 트랜지스터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 집적 회로가 복잡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원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광 검출기 리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포토 디텍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빛을 검출하는 장치라는 의미에서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빛을 받아들여서 빛이 들어온 세기에 비례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것도 역시 아까 PN 정션 혹은 PIN 정션과 같은 이제 반도체에서 굉장히 익숙하신 전자반도체에서 익숙하신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저 PIN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저 I 영역에 빛이 입사를 하게 되면 캐리어가 더 많이 형성돼서 전류가 더 증가를 하겠죠. 이제 그 증가된 전류를 보통은 트랜스 임피던스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 전압으로 변환을 해서 시모스 회로는 읽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광 검출기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시 여기에서도 실리콘만으로는 검출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죠. 실리콘은 투명하게 써야 되니까요. 흡수를 한다는 건 투명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검출기도 역시 실리콘이 아닌 저메늄이나 아니면 좀 하이엔드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3,5 물질을 다시 실리콘 칩에 같이 집적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아주 그 광 집적 회로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루는 기본 소자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그런 광 프로세서마저도 이 소자들의 조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패키지드 옵틱스에 대해서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패키지드 옵틱스. 이 코패키지드 옵틱스. 단어만 또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함께 패키징된 광 무언가라는 뜻이죠. 현재 아까 그런 트랜시버를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트랜시버들은 보통 저희가 플러거블이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시버를 여기 보시면은 꽂아서 쓰는 거예요. 어디서 꽂아서 쓰냐면 다른 PCB 기판에 꽂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랜시버가 꽂혀 있는 저 전자제품 내부를 열어보면은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화살표로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 왼쪽에까지가 광섬유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오른쪽 끝은 전자회로입니다. 그 사이는 여전히 수센치에서 수십 센치의 전선으로, PCB상의 선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현재 이 전선이 데이터 전송에 큰 바틀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패키지 옵틱스는요, 이제 그 전선, PCB에 있는 전선을 제거하고 광섬유를 칩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겠다라는 게 이제 코패키지 옵틱스의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이제 이건 TSMC 홈페이지에 가져오신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서브스트레이트, 뭐 하나의 이제 패키징된 칩을 보여주는데요.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메모리와 이런 프로세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그 실리콘 포토닉스 모듈레이터, 레이저 그리고 디텍터들이 같은 칩에 올라가서 서브스트레이트에 같이 붙이겠다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전선의 길이가 수십 센치에서 수 밀리미터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전선이 제약을 하던 대역폭을 다시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전선이 충방전을 하는데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훨씬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뭐 이미 산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코패키지 옵틱스가 방금 보여드린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은 뭐 옵티컬 인터포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업체에 따라서 옵티컬 패브릭이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아까 코패키지 옵틱스에서는 일단 실리콘 포토닉스가 패키지 위에 올라오고 나면 패키지 내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는 여전히 전기 신호를 수 미리 정도의 거리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옵티컬 패브릭 혹은 옵티컬 인터포저 기술에서는요, 그 전선마저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칩의 바로 바닥까지 아까 그런 실리콘 도파로 혹은 유리로 요즘에 이런 옵티컬 인터포저를 또 만들기도 하죠. 유리를 가지고 빛을 가이딩할 수 있는 옵티컬 웨이브 가이드 구조를 만들어서 그 전선마저 없애고 칩 바로 아래까지 빛을 전달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직관적인 결과로 에너지 효율도 당연히 좋아지고요. 대역폭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건 아주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극단적으로 이제 몰고 간 뭐 거의 이제 최후의 성배라고 할 수 있는 온칩 옵티컬 인터커넥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낡았죠. 안에 보시면 2007년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가 처음 막 학계에서 얘기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가 실현이 돼서 칩에 도파로를 만들고 레이저를 만들고 모듈레이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작게 집적을 할 수 있다면 칩 안에서 통신마저도 도파로를 통해서 고대역폭으로 하겠다. 이제 2007년부터 혹은 사실 그 전부터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아직 여기까지는 실현되지 않았고요. 사실 아주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스매치가 좀 있습니다. 아까 그 커브 말씀드렸죠. 그 Y절편이 아직 이걸 해결할 때만큼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CPU 기술, 뭐 더 나아가 옵티컬 패브릭, 뭐 이런 기술들이 실현이 되면 그리고 시장에 나오면 뭐 이미 CPU 기술은 지난달에 젠슨 왕이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 세상에 이미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또 뭘 준비해야 되냐? CPU가 광기술의 끝인가? 실리콘 포토닉스는 CPU만 잘 만들 수 있으면 끝인가? 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아니겠죠. CPU 기술이 정말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잡을 거고요. 필요한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옵티컬 스위치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에 워낙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일론 머스크, 뭐 GPU를 20만 대, 뭐 몇십만 대를 사서 GPU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AI를 구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규모의 뭐 군비 경쟁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만약 이제 엔비디아에서 CPU가 탑재된 그러니까 모든 칩에서 광섬유로 연결을 할 수 있는 GPU를 출시를 하게 되면은요. 100만 대의 GPU를 연결할 때 광섬유가 몇 개 필요할까요? 라고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숫자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화기로 비유하자면은 이 전화기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있으면 뭐 간단한 수학적 지식이요. 10 컨비네이션 2죠. 그러니까 10대의 전화기 중에 2대를 뽑아서 선을 하나씩 연결해야 되죠. 대략적으로 10의 제곱 나누기 2 대략 그러니까 10의 2의 n의 제곱 승계로 이 전선의 개수는 혹은 광섬유의 개수는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처음 보급될 때는 전화국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집 연결해 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직접 뽑아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수가 많아지면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하죠.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전화국이 되는 거고 이 광 집적회로 혹은 CPO에서는 광 스위칭 기술이 되는 겁니다. 사실 다시 GTC 얘기를 하자면은요, 이 젠슨 황 CEO께서 사실 포토닉 스위치 기술을 얘기를 한 겁니다. CPO를 사용을 해서 포토닉 스위치 기술을 더 좋게 만들겠다. 사실 그렇긴 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건 완벽한 옵티컬 스위치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요. 왜 그런가 하냐면은 이 스위칭을 이루는 회로 자체는 아직도 전자회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섬유를 통해서 여러 개의 포트에서 혹은 여러 개의 전화기에서 집에서 광신호를 수신을 하면은 그거를 단순히 다른 광섬유와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전기 신호로 바꾼 후에 도착지를 찾고 그리고 다시 광신호로 전기 신호에서 광신호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젠슨 황도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 광전 변환에 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래서 광전 변환을 CPO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광전 변환, 정광 변환이 살아있는 한 저 에너지는 0이 될 수는 없고요. 0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 광 스위치는 근본적으로는 빛이 들어와서 마치 투명한 것처럼 다시 빛 상태 그대로 파이프를 꽂아두듯이 다른 데로 연결해주는 이런 스위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광전 정광 변환한 전기 스위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전기 상태로 패킷을 열어봐서 이 데이터의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스위치만으로는 대역폭을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 스위치 기술 이제 제 관련된 분야이기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제가 16년에 이제 졸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쯤에 이제 저희가 광 스위치를 만들어서 미국 특허청에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은 실리콘 포토닉스와 거기에 이제 멤스 기술을 실리콘 포토닉스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광 스위치를 만들면 광 스위치죠. 굉장히 포트 규모가 크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스위치를 만들 수 있어서 이제 결국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이 기술로 2019년에 창업을 시작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이것 며칠 전 기사입니다. 이제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으셔서 이제 알파벳 캐피탈G라는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으셔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첫 스위치를 2015년에 사실 실제로 스위치만 2013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지도 교수님 저 부르셔서 이거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2013년에 실리콘 포토닉스와 멤스를 기술에 접목해서 스위치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저희가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 분야의 좀 큰 학회에 논문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이제 버클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바로 구글 본사에 다음 날 가셔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능성을 봤습니다. 혹시 이 기술에 투자할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그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AI가 이렇게까지 그때도 이미 화두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빅네임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로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이 많아지면 걔네들을 광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스위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개발을 했던 거고요. 근데 구글이 한 2년 전부터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광 스위치를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조금씩 접목을 하고 있다는 발표들을 하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그 관광 스위치는 아직 이런 실리콘 포토닉 스위치 기술이 아닌 더 옛날 기술, 그 옛날 이제 거울 가지고 저희 이제 하나로 통신 시절에 개발했던 좀 느린 패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을 쓰고 있고요. 간단하죠. 그 스위치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당장 마켓에서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스위치로는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매우 빠르게 고대역 폭을 여러 포트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지금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NI 시스템즈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 분야 또 한 슬라이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디지스에 와서 제가 저희 연구실은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지만 이제 저희 연구실만의 특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 포토닉스와 MEMS를 결합해서 MEMS를 결합하면 전자회로에서도 굉장히 저전력의 어떤 굉장히 큰 소광비의 회로를 만들 수 있었죠. 광학 쪽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비슷하고요. 그런데 전자회로에서 MEMS를 만들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수율 문제 그리고 릴라이빌리티 문제들이 광학적인 동작의 원리 때문에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사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MEMS를 실리콘 포토닉스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23년 말에 이제 네이처 포토닉스에 저희 학생들이 이제 같이 쓴 논문을 보시면은요, MEMS와 실리콘 포토닉스를 결합하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실리콘 포토닉스 광회로의 대기 전력을 기존 최고 기술에 비해서 100만 배 정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제 이 기술을 결국에 트랜지스터 잘 만들면 다 잘 만들 수 있듯이 스위치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몇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간단히 라이텔리전스나 이런 것들이 또 하고 있는 이제 광 프로세서 연구를 이건 아이맥과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맥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스위치 기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또 애프터 CPU 뭐가 있을지 말씀드리면 옵티컬 프로세서 아까 말씀 옵티컬 프로세서입니다. 사실은 이건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옵티컬 프로세서는 사실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 옵티컬 프로세서라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사용해서 물론 이제 광으로 컴퓨팅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수십 년 전부터 반복돼서 좀비처럼 살아났다 죽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났고요. 예. 근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른 게 광 컴퓨팅은 선형 계산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근데 지금 AI 계산의 대부분의 연산이 비선형보다 선형 계산이기 때문에 광 컴퓨터에 다시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리콘 포토닉스 반도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집적도 규모에 있어서 기존의 광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강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급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급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광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우리 그 전자회로로 계산하는 패러다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매터사나 라이텔리전스사의 연구 논문들을 지난 한 10년, 한 8년 정도를 쭉 트래킹을 해보면 처음에는 연산의 거의 대부분을 칩의 시작부터 끝까지 빛만 있어요. 처음 칩의 시작과 끝까지 빛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계산을 끝내는데요. 이 지난주에 나온 가장 최근 논문을 보면은 광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여전히 트랜지스터를 덕지덕지 옆에다 많이 붙여놨습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 컴퓨팅에 혹은 이런 광 프로세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언가라도 새롭고 그 새로운 것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간단하게 그러면 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두 개가 있다고 치면은 레이저의 세기를 조절해서 그걸 한 점으로 포커싱 이렇게 모아주면은 그 레이저의 세기가 세지면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디텍터로 읽어내면은 디텍터에 나오는 전류의 양에 비례해서 계산량이 결과로 나오는 셈입니다. 그러면 빛은 이 계산이 두 개를 하든 여기 표현한 대로 100만 개를 동시에 하든 정말로 단위가 100만 개 단위입니다. 저런 칩들 보면 한 번에 깜빡할 때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단위가요. 100만 개씩 하게 되면은
그 두 개를 하나 100만 개를 하나 지연 시간은 당연히 더 늘지 않고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도 이 RC 충전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도 당연히 들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도 전자에 비교해서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처음에 저걸 칩에다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구현하기 전에 렌즈를 가지고 간단한 실험들을 하고 논문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논문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2018년에 이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인데요. 이건 아직 회로 형태는 아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렌즈 아주 복잡하게 3차원 프린터, 3D 프린터로 인쇄된 렌즈 여러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렌즈 여러 장에 우리가 이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유리가 두껍고 얇다는 거죠. 렌즈의 포컬 랭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빛이 통과하면은 일정한 규칙으로 빛이 모이고 갈라지고 여러 차례를 거쳐서 반대쪽 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렌즈를 정말로 우리가 계산을 잘해서 적절한 모양을 프린트를 하면은 정말 이런 걸 실험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렌즈 반대편에 숫자 5를 쓰면은요, 저 숫자 5의 이미지가 렌즈를 여러 차례 통과하면서 모이고 흩어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저 반대쪽 끝에 있는 9개에 있는 광 검출기 중 하나에 강렬하게 모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번 검출기에 빛이 강렬하게 모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5번의 전기 신호가 강하게 뜬 것을 보고 반대편에 우리가 띄웠던 이미지가 5였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비슷한 개념을 이제 칩에서 이제 구현을 한 게 아까 보여드린 그런 라이트 매터나 라이트 텔리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자유공간을 썼던 거를 광에 집적하는 게 광집적회로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니까 당연히 렌즈로 했던 것들을 유사하게 칩에서 훨씬 더 큰 집적도로 훨씬 더 많은 계산 요소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드릴 건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팅하면 조금 실리콘 포토닉스 혹은 CPU에 있어서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실리콘 포토닉스와 양자 컴퓨팅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특히나 양자 컴퓨팅이 앞으로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면 실리콘 포토닉 기술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빛으로 양자 정보 처리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왜 중요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가 뉴스에서 아이온큐 예를 들면 그건 이온 트랩 방식이죠. 우리나라 출신의 이제 듀크대 김정산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회사죠.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거 외에 초전도체도 있고 중성 원자도 있고 몇 가지 방식들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광학 방식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결국에 양자 컴퓨터에서는 양자 정보를 어떻게 인코딩하는가가 결국에 이제 그 플랫폼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광학식으로는 간단하게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시면은요, 이런 빔 스플리터 혹은 슬라이드 글래스 같은 거죠. 여기에 저희가 레이저를 쪼이면 양쪽으로 빔이 나뉘지만 빛을 줄여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알갱이 단위는 광자까지 줄여서 넣으면 빛은 위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반사돼서 왼쪽으로 나올지 완벽하게 확률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정보를 본질적으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의 이제 2018년 논문인가요? 정확히 그 비슷한 개념으로 거울과 그런 빔 스플리터를 엄청나게 때려 박아서 일종의 양자 컴퓨팅을 하는 저런 시연을 해서 이제 이것도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논문이죠. 이런 양자 컴퓨팅을 시연을 했고요. 이거는 또 올해 2월에 이제 나온 논문이죠. 이걸 이제 칩으로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결국에 칩에 만들려면 가장 유리한 것은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인 거고요. 양자 컴퓨팅, 이제 광학식 양자 컴퓨팅, 그리고 양자 컴퓨팅 전체 분야를 망라해도 이 사이퀀텀이라는 회사가 큐비수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리고 광학식 양자 컴퓨팅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요. 올해 2월에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논문 제목이 사실 기업에 계신 분들이 보면 어쩌면 약간 좀 무시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 manufacturab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산 가능한 광학식 양자 컴퓨터. 제목이 굉장히 심플하죠. 이 사이퀀텀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문을 잘 안 씁니다. 이 업체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거의 연구 논문을 내지 않고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얻어오기 위해서라도 자꾸 논문들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퀀텀은 자금도 굉장히 충분하고 그리고 기술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CEO가 발표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당신들 논문은 어떻게 언제 쓸 겁니까? 뭐 기술 공개 언제 할 겁니까? 하면은 우린 충분히 자신이 있으니 준비되어 있을 때 내놓겠다. 그런 말들을 반복을 했었는데 이제 2월에 자신이 정말 하늘을 찔렀는지 논문을 네이처에 이렇게 퍼블리시를 했고요. 이 싸이퀀텀은 지금 글로벌 파운더리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그 실리콘 포토닉스 칩에 구현된 아래쪽은 이제 개념도고요. 위쪽은 실제 소자들 사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까 양자 컴퓨팅 방식이 4-5개, 많이 잡아도 뭐 6개 정도가 경합을 하는데 하나만 살아남을 거잖아요. 네, 전자회로에서 시모스가 살아남았듯이. 그러면 지금 양자 컴퓨터에 실리콘 포토닉스로 투자를 하면 5분의 1 확률, 6분의 1 확률로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온큐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광학식 방식은 유망해 보이지 않던데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추론이 아닙니다. 충분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CPU 기술과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정말로 매니팩처러블하게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다면 이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는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광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온 트랩, 저 이온을 100km 날릴 수 있나요? 아니면은 초전도 큐빗, 초전도 상태 그 가만히 유지하는 것도 버겁죠. 그래서 어떤 방식의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이기고 세상에 출시가 돼도 결국에는 그 양자 컴퓨터는 다른 양자 컴퓨터와 통신을 할 때는 광학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퀀텀 트랜스듀서라고 하는데 양자 정보를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소자를 퀀텀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초전도 큐빗에 저장되어 있는 양자 정보를 광자에 실어서 결국에 광섬유 형태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KT나 한국의 키스트나 이런 연구기관들에서 양자 인터넷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양자 인터넷을 까놓고 보면은 기존에 깔려 있는 광섬유 망을 사용해서 수십 킬로 혹은 수백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광자를 변조해서 반대쪽에 있는 광섬유를 타고 수십 킬로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반대쪽에 있는 기지국에 혹은 이제 리시버에 전달하는 항상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기술에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하는 기술도 가볍게 절대 볼 일이 아닙니다. 예,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왼쪽은 전자회로 무어의 법칙. 예, 이미 뭐 끝났다고. 사실 저 전자회로 분들 굉장히 리스펙하는 게 무어의 법칙 끝났다고 얘기한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부터 나왔던 소리 같은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2나노, 뭐 1점 몇 나노까지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졌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에 10승계 엘리먼트 카운트 퍼 칩 정도 이제 집적이 되고 뭐 더 이상은 저기서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못 하겠죠. 이미 거의 양자적인 이제 그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근데 광집적 회로 저희 따라하는 거 좋아합니다. 시모스 그 인더스트리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흡수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무의 법칙 플랫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역사도 좀 더 나중이고요. 그리고 칩당 집적되어 있는 엘리먼트의 수도 10의 5승계로 전자집적 회로에 비해서 한참 멀습니다. 10의 5승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전자집적 회로는 1980년대 이미 그때 그 시절에 도달을 했고 그때는 이제 충분히 트랜지스터 카운트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엄청 많이 만들어 줄 테니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에서 써라라고 하는 FPGA 개념까지 이미 1980년대에 나왔죠. 광집적 회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요즘에서야 이제야 좀 개수가 많아졌네. 사용자가 니네가 직접 프로그램을 써봐. 우리가 여러 개를 동일한 모듈레이터를 만들어서 칩에 줄 테니까 니네가 컴퓨터랑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써봐. 이런 개념도 이제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광집적 회로가 10의 10승까지 도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전자의 크기와 광자의 크기, 파장이죠. 이 스케일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전자회로의 역사를 본다면은 아마 10의 7승 정도가 광집적 회로의 한계라고 물리적인 아날로지를 세워보면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10의 2승, 그러니까 100배의 스케일업 룸이 남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실리콘 포토닉스, 넓게는 광집적 회로 분야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